형사들은 선옥과 변호사 모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두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병실 TV 뉴스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임산부 대상 독극물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자막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극적인 사건 하나였겠지만 내게 그 장면은 지난 몇 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끝까지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내 삶이 평범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평범하다고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혼 6년 차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끝에 어렵게 찾아온 임신. 사람들은 축하했고 남편도 겉으로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고 그 뒤에는 내가 애써 외면해왔던 불편한 기운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내 이름은 영숙입니다. 작은 서점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삶이었지만 그 나름의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남편 강도현은 물류 관련 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성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나는 그의 무관심과 애매한 태도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익숙함이 나를 점점 고립시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가족도 남편도 아닌 선옥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지금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이고 냉정한 성격이었지만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믿어왔습니다. 선옥은 내 임신을 알자마자 유난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 직접 만들었다는 반찬, 보기만 해도 정성이 느껴지는 보양식들. 처음에는 그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오히려 가족보다 더 살갑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이 음식을 가져온 날이면 내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입덧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지럼증,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손발이 저릿해지는 증상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 역시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이 아이를 품은 대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증상들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이 다녀간 직후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은 날마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내 일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가 나를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남편과의 관계도 서서히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몸 상태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선옥이 챙겨준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예민해서 그렇다는 말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이미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던 일상은 이미 균열이 가 있었고 나는 그 균열 속으로 조금씩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왜 선옥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는지 그날 이후로 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해치고 있다면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그리고 그 확인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잔혹한 진실로 나를 데려가게 됩니다. 선옥이 집요하게 음식을 챙기기 시작한 이유. 선옥이 내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임신 사실이 완전히 알려진 뒤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연락하는 정도였고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오래 보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을 전한 이후부터 그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것처럼 준비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이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유난히 임산부 관련 정보에 밝았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성분은 피해야 하는지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나는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시 선옥답다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선옥은 항상 손수 만든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포장된 제품이나 배달 음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직접 장을 보고 오래 끓이고 정성 들여 만들었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은근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음식을 꼭 먹어주길 바라는, 확인받고 싶어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거절했다가 마음이 상할까봐, 괜한 오해를 살까봐. 문제는 그 음식들이 모두 비슷한 형태였다는 점입니다. 국물 요리, 즙 형태, 잘게 다진 반찬들. 씹지 않아도 되고 냄새도 강하지 않은 것들. 입덧이 심한 임산부에게 좋다며 내세운 이유는 그럴듯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숨기기에는 너무 적합한 형태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알아차릴 만큼 냉정하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이상할 정도로 내 식사 시간에 집착했습니다. 지금 먹어야 흡수가 잘 돼. 공복에 먹으면 안 돼. 이건 꼭 따뜻할 때 먹어야 해. 그 말들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점점 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먹겠다고 하면 표정이 굳었고 냉장고에 넣어두겠다고 하면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그 무렵 내 몸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입덧이라고 하기에는 증상이 심했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고 잠들었다가도 숨이 막히는 느낌에 깨어났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지다가 갑자기 힘이 빠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라며 안정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애매했고 의사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그 애매함 속에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선옥만큼은 내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증상을 말하기도 전에 오늘 좀 힘들지? 라며 말을 건넸고 마치 알고 있다는 듯 다음에 먹을 음식을 바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나는 그저 친구의 촉이 좋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반응은 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옥이 음식을 가져오면 그는 고맙다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켰습니다. 내가 먹는지 남겼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옥이 챙겨주니까 난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안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내려놓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되는 존재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옥이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따라 심하게 속이 메스꺼웠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녀가 가져온 음식을 바로 먹지 않고 싱크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선옥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실망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초조함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음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통제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내가 음식을 버리기 시작하게 된 결정적 이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내가 몰래 음식을 처리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이 사건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게 되는지. 처음으로 음식을 버린 날을 나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평일이었고,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더 잊히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손에는 작은 보온병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국도, 반찬도 아닌 묽은 액체 형태의 보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입덧이 심한 날엔 이게 훨씬 낫다며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따라 이유 없이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옥은 그런 내 상태를 보고도 병원에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보온병을 내 손에 쥐어주며 이거부터 먹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순서 지시처럼 들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그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냄새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잠시 후에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시선이 닿지 않는 동안에도 계속 보온병 쪽을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집을 둘러보지 않았고 나와의 대화도 어딘가 급하게 끝내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확인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옥이 집을 나간 뒤 나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온병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이상하게도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단순한 음식일 뿐인데 마치 열어보면 안 되는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이걸 먹고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는 평범했습니다. 약간의 쓴 향, 한약과 비슷한 냄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음식을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대로 버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시 치워두고 나중에 남편이 있을 때 같이 먹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끄러지며 일부가 싱크대에 쏟아졌고 그 순간 금속성 냄새 같은 것이 짧게 스쳤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확실히 음식 냄새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확신은 없었지만 결심은 섰습니다. 이건 먹지 말아야 한다. 나는 망설임 끝에 남은 내용물까지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걸 보면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친구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버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그 두 감정이 뒤섞여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몸 상태가 나빠지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심장이 과하게 뛰지 않았고 숨이 막히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넘기기엔 몸이 너무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선옥이 다시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고 내가 잘 먹었는지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선옥의 표정이 아주 잠깐 풀렸습니다. 그 미세한 안도감 같은 변화가 나를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음식을 먹는 척하며 조금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보호하는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심이 곧 살인미수라는 단어로 정리될 줄은. 그리고 이 행동 하나가 결국 선옥과 또 다른 한 여자를 수갑차게 만들 증거로 이어질 줄은. 내가 음식을 버리기 시작한 뒤부터 선옥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다정했고 말투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확인하려는 기색, 조급함 같은 감정이 자주 드러났습니다. 마치 계획한 일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걸 느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옥은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가 답장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이유를 묻는 메시지가 따라왔습니다. 몸 상태는 어떤지, 어제 가져온 음식은 다 먹었는지, 속은 괜찮은지. 질문들은 모두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반복될수록 조사에 가까워졌습니다. 나는 그 질문들에 최대한 짧게,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반응을 주지 않을수록 그녀가 더 불안해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몸의 변화는 확연했습니다. 음식을 몰래 처리한 날 이후로 심장이 이유 없이 뛰는 일이 줄어들었고 밤에 숨이 막혀 깨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병원 정기검진에서도 수치가 안정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나를 더 깊은 생각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솔직하게 반응하는데 이걸 부정하는 게 더 위험한 일 아닐까? 선옥은 이런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내 얼굴이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말을 했고 배가 편안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기쁨보다 당혹감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미묘한 감정의 결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작은 표정 하나, 시선의 방향, 말의 끝을 흐리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내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선옥이 예고 없이 찾아왔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마치 놓친 걸 한 번에 만회하려는 사람처럼. 나는 일부러 그날의 몸 상태를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옥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음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이런 걸 먹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선옥에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먹느냐 마느냐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음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에 어떤 음식을 받았는지, 먹지 않았을 때 몸 상태는 어땠는지, 아주 사소한 변화까지 메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옥이 음식을 가져온 날과 내가 이상 증상을 느낀 날 사이에는 거의 예외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의 태도 역시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부터 이상했지만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선옥이 방문하는 날이면 그는 일부러 자리를 비웠고 내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옥과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나만 모르는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느낌. 이쯤 되자 나는 단순히 친구의 이상한 집착을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혼자 꾸민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은 나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병원도 가족도. 하지만 나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움직이는 순간 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옥은 점점 더 조급해졌고 나는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 대비가 커질수록 이 사건의 끝은 피할 수 없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 누군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그 틈을 마주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충전 중이던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떠 있었고 발신자 이름이 익숙했을 뿐입니다. 선옥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대는 이상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다녀온 바로 그날 저녁이었고 선옥이 집에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알림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문장 하나. 안부를 묻는 말처럼 보였지만 그 문장은 묘하게 감정을 배제한 형태였습니다. 걱정도 위로도 없는 말. 마치 상황 보고에 대한 답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을까? 왜 나에게는 하지 않던 말을 남편에게 했을까?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추궁은 오히려 상대를 조심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이 다녀간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 내가 음식을 먹었다고 말했을 때와 말을 흐렸을 때의 반응,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연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이 내 몸 상태보다 선옥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듯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는 걱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시선은 종종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나를 보호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결정적인 의심은 아주 우연한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옥이 가져온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유를 묻기보다 다음엔 조금이라도 먹어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내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 계획이 어긋났다는 불안이 더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선옥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누군가와 역할을 나눴고 누군가는 밖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그 가정 속에 남편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누군가를 범죄자로 몰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신한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 말이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대신 물건을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선옥이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음식들.
내가 먹지 않았을 때 몸이 나아졌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일부러 음식 하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소량만 따로 보관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냉동실 깊숙한 곳에.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니면 끝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정도 부부 관계도 아닌 범죄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결국 두 여자를 수갑차게 만들 결정적 증거로 이어질 줄은. 의심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틈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그날도 별 생각 없이 남편의 휴대폰을 보다가 그 틈을 마주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충전 중이던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하나 떠 있었고 발신자 이름이 익숙했을 뿐입니다. 선욱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대는 이상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다녀온 바로 그날 저녁이었고 선욱이 집에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알림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문장 하나. 안부를 묻는 말처럼 보였지만 그 문장은 묘하게 감정을 배제한 형태였습니다. 걱정도 위로도 없는 말. 마치 상황 보고에 대한 답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렸습니다.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을까? 왜 나에게는 하지 않던 말을 남편에게 했을까?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추궁은 오히려 상대를 조심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욱이 다녀간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 내가 음식을 먹었다고 말했을 때와 말을 흐렸을 때의 반응.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연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이 내 몸 상태보다 선욱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듯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는 걱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시선은 종종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정보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나를 보호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의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결정적인 의심은 아주 우연한 대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욱이 가져온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유를 묻기보다 다음엔 조금이라도 먹어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내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 계획이 어긋났다는 불안이 더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선욱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누군가와 역할을 나눴고 누군가는 밖에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 그 가정 속에 남편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들어맞는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누군가를 범죄자로 몰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신한 내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내 말이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대신 물건을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선옥이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음식들. 내가 먹지 않았을 때 몸이 나아졌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일부러 음식 하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소량만 따로 보관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냉동실 깊숙한 곳에.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니면 끝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정도 부부 관계도 아닌 범죄 가능성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결국 두 여자를 수갑차게 만들 결정적 증거로 이어질 줄은. 메시지를 보낸 뒤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선옥은 답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세심한 말투로 내 상태를 묻고 곧 다시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고 그 사실이 나를 더욱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계획이 있다는 사람은 상대의 불안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남편의 변화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선옥에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 날부터 그는 유난히 집에 일찍 들어왔고 내 컨디션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모습이었지만 질문의 방향은 늘 비슷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속은 괜찮은지. 그 질문들은 내 몸이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애매한 답만 내놓았습니다.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선옥이 다시 집을 찾은 날은 비가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고 음식 용기는 밀봉된 상태로 준비돼 있었습니다. 설명도 길었습니다.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끓였는지, 왜 이번에는 더 안전한지. 그 모든 설명은 안심을 위한 말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날 나는 일부러 그 음식 중 아주 소량만 입에 댔습니다. 삼키지는 않았고 바로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게 행동했습니다. 선옥의 시선은 그 장면에서 유난히 집요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먹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고 그제야 긴장을 푼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친구의 얼굴이라기보다는 결과를 확인한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은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통화를 했고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한 듯 보였습니다. 나오는 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모든 일이 내 추측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선옥과 남편은 분명히 연결돼 있었고 서로의 반응을 확인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록과 증거를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도착한 시간, 선옥의 행동, 남편의 반응, 그리고 내 몸 상태의 변화까지. 그 기록들은 점점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선옥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마치 시간을 다투는 사람처럼 며칠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급함은 그들 스스로를 드러내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그 방문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겼습니다. 이제는 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대비해 나는 외부의 도움을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분석을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다시 연락했고, 이번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듯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마지막 문을 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옥과 남편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임산부, 주변의 도움에 의존하는 사람 정도로. 하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크게 잘못 판단한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한 발 앞서 보고 있었고, 그 위에 조용히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한 번의 선택이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멈추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선옥이 가져온 마지막 음식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양이 많지도 않았고 설명도 짧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순함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지나치게 친절했고 과할 정도로 설명했는데 그날은 이상할 만큼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즉시 느꼈습니다. 이 음식은 시험이 아니라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미리 준비해둔 동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선옥이 도착하기 전 외부 기관에 연락을 넣어두었고 음식이 전달되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이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날의 나는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움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음식을 내려놓으며 내 얼굴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예전처럼 긴 설명도 집요한 권유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음식은 이전과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국물에 가까운 질감 섞여 있어 구분할 수 없는 재료들. 나는 그중 아주 일부만 입에 대는 척했고 나머지는 미리 준비해둔 용기에 자연스럽게 옮겼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의심받지 않게 설계된 동작이었습니다. 선옥은 내가 먹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그녀의 표정을 풀어주었습니다. 선옥이 떠난 뒤 나는 곧바로 외부 기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공식적인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식 접수, 정식 절차, 정식 기록. 음식은 밀봉 상태 그대로 전달되었고 이전에 확보해둔 샘플과 함께 비교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대기실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지점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확인된 성분과 동일한 계열의 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번에는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임산부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희망 같은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수나 오해의 가능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부터 상황은 나의 손을 떠났습니다. 관련 기관은 즉시 경찰에 통보했고 나는 피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남겨둔 기록들이 하나씩 제출되었습니다. 음식 전달 시점, 몸 상태 변화, 선옥과 남편의 행동 패턴,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선명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나에게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정황과 물증이 확보되었고
다음 단계는 현행에 가까운 조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감정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피로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장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이 집으로 들어왔고 선옥과 또 다른 한 여자를 동시에 체포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장면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시간의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너무 오래전에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체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에 가까웠습니다. 왜 선옥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또 다른 한 여자가 함께 체포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진짜 동기는 이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눈앞에는 과거를 외면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모든 걸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은 그를 지나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던 선옥에게 머물렀다. 나 이제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을 선택하고 싶어. 영숙은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했다. 그땐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로 15년의 미련은 조용히 끝났다. 밖으로 나와 선옥과 나란히 걷는 길, 겨울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선옥이 웃으며 말했다. 영숙아, 너 진짜 잘 컸다. 영숙은 처음으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복수보다 더 강한 건 잘 살아낸 인생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밤, 영숙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15년 전, 그날 밤 울면서 되뇌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부족해서 버려진 걸까?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다.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니야.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에서 빠져나온 거였어.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영숙의 시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지며 마지막 문장이 천천히 떠오른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버려질 수는 있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실패할 필요는 없다. 복수는 순간이지만 잘 살아낸 삶은 평생 남는다.